오늘 내용은 채권의 적정 가격 산출에 대한 모든 걸 설명드릴 겁니다. 원래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하반기에 멤버십 채권 투자 전략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길 수 있는 논리들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최신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에서는 DKW 모델이라고 해서 10년 채권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10년 미국 채권 금리가 왜 상승하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 요인들을 분석한 모델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미 연준의 분석에 따르자면 10년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은 실질 중립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아서 10년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채권 투자를 할 때 분석해야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미국 중립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고 세 번째로 미국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 모두 미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 해당 결과값을 알아보면 10년 채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매우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는 채권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논리 구조로 채권 투자 전략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해당 내용들을 최신화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10년 채권 금리는 미국의 중립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미국 중립금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립금리의 산출 구조를 바라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잠재 성장률과 GDP 갭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중립금리는 21년도 10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초과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을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지금 중립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는 수요라는 측면인데 향후에 중립금리가 상승을 하려면 수요가 매우 강력해야지만 중립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는 식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수요가 앞으로 증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이 경제가 식어가는 구간에서 과거처럼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중립금리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요들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적어도 지금의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보다 미국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들은 어렵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금보다 경제가 매우 더 좋아질 것이냐 그건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경제가 더 좋아지지 못한다면 중립금리 또한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들이 높고 이렇다면 중립금리는 1.3%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결론까지도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10년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에 대한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산출하는 거의 모든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과거와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을 때가 23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대체 23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이걸 바라보게 되면 23년도 하반기 경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매우 경제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테일러노믹스까지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했더니 미국 GDP가 좋아진다 이런 식의 이슈까지 터지던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또한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종 금리 6.0%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던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최악인 점은 무엇이었냐면 23년도 하반기 때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을 하고 나서 전쟁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재정 적자 우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채권 금리가 또 상승했었던 구간들이었어요. 즉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23년도 하반기에 나타났었던 이런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거냐 이걸 알아봐야 된다고요. 23년도 하반기 때보다 지금이 더 불확실한 상황이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현재 24년도 하반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요.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죠. 언제보다? 작년 23년도 하반기보다는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도 작년에는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주거비 물가 아무것도 안 잡혔다면 지금은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자체는 잡힌 상태예요. 주거비만 이번에 반등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작년보다는 좋아졌어요. 세 번째로 재정적 시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뭐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일단 적어도 지금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땠다? 작년 하반기에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찍으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2.7%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들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23년도 하반기 이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구나. 그렇다면 10년 채권 금리에 반영되는 2.7에서 2.8% 정도가 상단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게 됐다? 10년 채권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지금 중립금리 알게 되었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 값들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바로 기간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가끔씩 팁스 유동성 프리미엄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팁스 유동성 프리미엄은 DKW 모델에서 반영을 하지를 않아요. 팁스 유동성 프리미엄 자체가 기간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팁스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황이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DKW 모델에서는 기간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만 합쳐가지고 10년 채권 금리를 산출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된 10년 채권 프리미엄은 실제 채권 가격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팁스 유동성 프리미엄은 배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지금 검정색 선 있죠? 이걸 바라보시면 돼요. 이 검정색 선이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 10년 프리미엄이 가장 심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22년도 하반기 때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영국의 연기금이 파산한다는 사건이 터질 때, 이때가 프리미엄이 가장 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엄 또 바라보는 관점이 간단하죠. 과거보다 더 심한 사건이 나타날 것이냐, 이걸 바라보면 되는데, 과거보다 더 강한 악재들이 없다면 과거 이상으로 프리미엄도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새롭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프리미엄이 1%가 넘어갈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적 주장을 들어보면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커요. 즉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1% 이상의 상승 주장은요, 20년과 30년 전의 데이터까지 가지고 와서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프리미엄이 1% 이상 상승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랑 오늘날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과거에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실패를 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을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가 실패했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통화정책 자체가 지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불투명한 통화정책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불투명한 통화정책을 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제어가 되지 못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되어가지고, 그리고 2010년도 때 되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졌고, 이때부터 통화정책의 방향성 자체도 불투명한 통화정책에서 조금 명확한 통화정책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즉 지금은 과거랑 아예 통화정책 방향성이 달라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축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프리미엄이 왜 상승하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프리미엄 1%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프리미엄이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미엄은 예측도가 증가하게 되면 프리미엄은 쉽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과거랑 아예 다른 통화정책 방향성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통화정책 방향성을 지금 애초에 바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1%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고, 애초에 통화정책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데이터만을 바라보고 이거 프리미엄이 1%까지 올라갈 거고 미국 채권금리가 5% 6%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통화정책이 프리미엄 1%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근거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따라서 제 주장은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산출 방식은 예전과 오늘날의 환경 자체가 매우 크게 달라졌고, 특히나 과거에는 통화정책의 실패 사례들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 매우 컸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구간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늘날 통화정책 자체가 이러한 프리미엄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매우 좋은 구간으로 통화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1% 이상 상승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리미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저는 프리미엄 값을 분석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 사건보다 더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통화정책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과거랑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바뀐 통화정책은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요. 과거에는 앞으로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떻게 통화정책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하락을 하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리 올릴 거라고 외치게 되면요, 프리미엄은 하락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프리미엄은 하락하게 돼요.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구조는 언제다? 누군가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때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프리미엄에 대한 값어치도 제가 바라보기에는 앞으로 최대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0.4%에서 0.5%가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죠. 자, 그러면 최종 결론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10년 채권 금리를 구성하는 중립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의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10년 채권 금리의 상단은 4.3에서 4.5%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23년도 하반기 때 채권 금리가 4.5% 이상이 올라갔을 때 저는 실제로 채권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10년 채권 금리에 대한 기회가 과연 지금 올 것이냐? 안 올 가능성들 충분히 있겠죠. 근데 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안 올 가능성들이 훨씬 높겠지만 한 1% 가능성으로 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면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해놓으면 향후에 야 이거 채권 금리 5% 6%갈 거야 라고 하면서 기회를 놓칠까봐 미리미리 공부를 해둔 포인트라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요, 지난번 영상이랑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10년 채권 금리가 4.3% 이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채권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정 가격을 산출했을 때 10년 채권 금리가 4.3% 미만으로 간다고? 이거는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이거는 채권 사도 되겠다, 이런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기회가 올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가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올렸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경제가 양호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확률은 낮겠지만 앞으로 양호한 경제 데이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냐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하루 변동성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최근 들어서 하루짜리 변동성에다가 베팅하는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헤지 펀드들과 개인들이 최근에 채권을 매수하는 핵심 주체예요. 그러면 지금 채권의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는 구간들인데 양호한 경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채권 투기 수요들 입장에서 야 이거는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인 투매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회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10% 빠졌던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금리가 튀어오를 때 기회를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렸던 게 지난번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 투기 수요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5% 하락했을 때 매수했던 사람들 마이너스 10%까지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투기 수요들이 지금은 이제는 매도를 그만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시기들이 있다고요. 채권을 매도를 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채권을 매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에서의 데이터로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2년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10년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이 시기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포인트가 트레이딩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일단 먼저 생겨야 돼요. 근데 이 매력도가 생기는 구간들이 언제다? 양호한 경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양호한 경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4.3% 되는 구간들은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양호한 경제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365일 중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시간 정도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본다? 2년 단기 금리와 10년 금리를 바라보고 이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타이밍까지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물론 기회가 안 오면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제 영상 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왜 이제 말하느냐, 뒷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원래 저는 23년도 하반기 때 오늘 영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멤버십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이때 금리가 4.5에서 4.8%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채권을 매수를 했다가 혹시나 물리게 되면요, 24년도 10월달까지 버티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더블스타 논문에 따르자면요, 채권 금리가 4.5에서 4.8%를 유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은행들이 파산을 해서 버티지를 못해요. 미국의 은행 건전성이 매우 나빠지는 금리를 알더블스타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알더블스타가 1.5% 이상이 넘어가는 구간들은 2년 정도만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2년이라고? 그러면 23년도 10월달까지만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러면 24년도 10월달이 되기 전에는 채권 금리가 4.3% 미만으로는 떨어져 줘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 채권 금리가 4.3% 이상으로 넘어가는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4.5에서 4.8% 구간이라면 이거는 매우 제약적이겠구나.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자. 이런 식의 모든 조건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채권 투자에 대한 뷰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투자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채권 가격은 DKW 모델을 통해서 중립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산출을 했었고, 오늘 영상처럼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들을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홀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홀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요, 그래서 전반적인 채권에 대한 기간들과 채권 수익 타이밍으로 예상되는 구간들은 RW스타 논문과 미 연준들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수익 타이밍과 홀딩 기간들도 산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계속 시장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스마트 머니의 흐름들을 꽤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욱 정확한 투자 타이밍들도 있게 되면서 비교적 정확한 트레이딩 타이밍들과 포트폴리오 조절 역량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던 게 제가 채권 투자를 하면서 배웠던 포인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나는 적정 가격 산출하는 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적정 투자 기간을 산출하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산출하는 게 부족한 개념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들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 내가 뭘 부족한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하나씩 채워가면 되겠죠. 오늘의 영상은 바로 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영상이고, 어제 영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채권 가격이 도달을 했다면 어느 타이밍에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스킬을 알려드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장 기초는 무엇이다? 오늘 영상에 가격 산출이 일단 먼저 기초가 될 것이고, 원래 가격 산출을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식의 가격 산출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따라와요. 좀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거 추정이에요, 추정. 저도 정답을 모른다고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4.3%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들 모두 모조리 매도를 하고 4.3% 이상이 되면 매수를 하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초보자분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이 발언들을 듣고 너무 과대 해석을 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언급들을 최대한 자제를 했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과정들 상세하게 다 알려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10년 채권금리 4.3% 올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1개월 안에 올 수 있는 확률들 한 20%, 30%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조건이 오려면 뭐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경제 데이터들이 모두 다 잘 떠야 돼요. 근데 모두 다 잘 뜨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저는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마이너스 10% 하락할 때 그때 주식을 주워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향후에 경제 데이터가 계속 양호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주워 담았던 반도체들 매우 크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주식 가격들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전 주식 팔겠죠. 이렇게 팔았던 이 주식 자금으로 뭘 살 거냐? 이 타이밍 때는 향후에 경제 데이터가 매우 잘 뜨게 되면요, 금리도 상승을 하지만 제 주식들도 모두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주식이 상승을 했으면 제 입장에서는 야, 지금은 고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식을 매도를 하겠죠. 이렇게 주식 매도를 했으면 현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현금으로 뭘 살까요? 이 타이밍 때 뭘 살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채권 금리가 올라와 있네? 그러면 채권 사야겠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공부를 해둔 거예요. 가장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 데이터가 좋게 뜬다면서 과도하게 투기적인 쏠림이 발생해서 주식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급등을 했을 때 전 주식을 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기가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급등을 했을 때 주식을 팔 건데 이 주식으로 뭘 살 거냐? 그러면 미래에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경제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채권과 금이지 않을까? 그러면 채권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야지 저평가가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4.3% 이상으로는 올라가면 매우 저평가가 되었구나. 그러면 주식 팔았던 자금으로 채권을 사면 또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흐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결론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구조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매우 길지만 이렇게 적어봤던 것들이고, 오늘 영상들을 제대로 소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의도도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